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진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꼭 좀 머릿속에 잘 재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야, 재고로 남아있어야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볼 때 확실하게 점수를 주실 수 있는 이런 파트가 됩니다. 자, 먼저 상품 매매에 관한 등식이 나와 있는데 그 등식 뭐 간단한 얘기잖아요, 원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상품 계정 1번, 상품 계정 2번, 상품 계정 3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때 1번 들어가고 어떤 때 2번 들어가고 어떤 때 3번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데요. 매출원가가 나와 있거나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1번이죠. 무조건 1번.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품. 그러면 이제 여기 1번인데 기초. 그 다음에 여기가 매입인데 이 매입액은 순매입액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기말. 그러면은 기초가 만약 100원이고 순매입액이 900원이라면 기말이 200원이다. 그러면 이번에 팔은 물건의 원가, 매출원가는 800원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때 그 순매입액, 이 순매입액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면은 먼저 총매입액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매입액 애누리하고 그 다음에 환출,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요거 세 개를 차감하게 되면 요게 바로 순매입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총 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그러면 그거를 뺀 게 그게 바로 순매입액이다. 그래서 첫 번째 순매입액의 등식이 나온 거죠. 자, 다만 이제 총 매입액을 구할 때는 매입운임, 매입 재비용이라고 그러죠. 자, 매입 재비용은 반드시 매입 원가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계정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품 계정 2번은 또 어떻게 그리느냐?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상품 계정 2번은 요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기초 100원이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지금 저기서 900원이 나왔습니다. 9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이 200원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순매출액이 들어가요. 자, 순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200원이다. 그러면 순매출액이 1200원이면 1400원에서 1000원을 빼면은 요게 매출이익이 400원 이렇게 나옴으로써 역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순매출액, 요 순매출액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총 매출액에서 뭐를 빼줍니까? 매출의 누리. 매출의 누리하고 환입하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요 매출 할인을 차감하게 되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순 매출액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순 매출액을 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매출이익이 산출되는 거죠. 자, 매출이익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8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얘를 12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400원 이익인데 여기는 원가를 쓸 거를 여기다가 매가를 썼으니까 매가만큼 자, 원가와 매가의 차이만큼 오른쪽이 크니까 매출이익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은 저 1번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자, 세 번째 공식은 매출원가가 어떻게 나왔느냐? 뭐 어떻게 나와? 구하라. 얻을 것이다. 기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해서 여기서 이제 기말을 빼면 요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저 1번 아니겠어요? 그럼 기초 100원에다가 순매입액 900원을 더해서 기말재고액 200원을 빼면 매출원가는 800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익은 어떻게 구했느냐? 매출이익은 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죠. 그래서 순매출액에서 뭘 빼는 거예요? 매출원가를 뺍니다. 매출원가를 빼면
요게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고, 그러면 상품 계정 3번은 뭐냐? 요 순액을 구해서 구하면은 3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순액으로만 구하면. 근데 순액을 구하기가, 아유, 어지럽더라. 그냥 막 써버리고 싶다. 그럴 때 상품 계정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계정 3번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자, 상품 계정 3번은, 자, 여기 이제 기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순매입액이 안 들어가고 총매입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총매입액이 만약에 1200원 있었다. 뭐 1100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매입액의 반대가 매입 애누리하고 환출하고 매입 할인이니까 요거 세 개를 더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200원이다 이 소리지. 그럼 1100원에서 200원을 빼면은 순매입에 900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냥 편한 대로 쓰는 거죠. 그냥 매입은 왼쪽, 매입의 반대는 오른쪽 막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총매출액이 들어가요. 그럼 총매출액은 만약에 1,500원이다. 총매출액이 1,500원이라고 한다면 총매출액의 반대는 뭐겠어요?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하고 매출 할인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이쪽에 쓰면 뭐 300원 되겠죠. 1,500원에서 300원 빼면은 순매출액이 1,200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쓰냐? 기말. 자, 기말은 얘나 200원이네요. 기말을 200원 쓰게 되면 여기서 매출 이익이 400원 이렇게 나온다 이 소리지. 자, 만나 검사해 볼까요? 1,900원이네. 차변은 1,900원, 배변도 1,900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간단하게 원리에 요게 바로 상품 계정 1번, 상품 계정 2번, 상품 계정 3번의 비밀. 여태까지 이 비밀을 몰랐다. 그러면 오늘 요 비밀의 열쇠를 여러분들 걸로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자꾸 해보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서 들어보시고 자꾸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에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개념 확실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상품 매매 등시에 자 지금 설명한 게 다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혼합 상품을 기록하는 방법 중에서 상품 계정 3번에 대한 것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세 번째, 그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먼저 외부에서 구입을 했대요. 그러면은 언제나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랬습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부한 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에 그걸로 취득원가를 해라. 근데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더라. 그럴 때는 제공받은 자산으로 해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원칙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에다가 매입의 부대 비용이 있다면 매입의 부대 비용을 더해라. 자, 그렇게 해서 취득원가를 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제공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모르겠더라 이럴 때는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만들었을 때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재료에다가, 그 다음에 노무비에다가 제조 경비, 거기에 이제 제조간접비가 있다면 제조간접비에 자 요거를 더해주면 제조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의 원가가 구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할인이 나옵니다. 자, 매입 할인 등의 처리인데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총 100원을 매입했는데 자, 깎았어요. 깎은 거를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깎은 게 매입 애누리도 돼 있죠. 그럼 애누리하고 할인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누리는 본질적으로 물건 값을 깎은 거죠. 그럼 내가 100원, 자, 내가 상대방한테 100원에 사왔는데 상대방에다 전화를 걸어. 내가 알아보니까 말이야, 이거 딴 데서 80원이면 산다는데 너 왜 이렇게 비싸게 팔어?
20원 깎아줘.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알았어요 하고 20원을 깎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20원을 깎아주면 그때는 이제 매입 애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원. 요게 뭐가 돼요? 순매입액이죠. 그럼 매입 할인은, 매입 애누리는 물건값을 깎는 건데,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깎는 거죠. 외상대금을. 자, 이렇게 해서 80원을 외상으로 사왔어요. 근데 나도 양심이 있지. 좀 미안하잖아. 20원이나 깎았는데, 그래서 원래는 대금을 한 달 있다 갚기로 한 거를 열흘 만에 갖다 줬어요. 야, 고맙다. 지난번에 물건값 깎아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걔가, 대금을 일찍 깎았으니까 갈 때 차비라도 해 하고 10원을 또 빼줬어요. 그게 바로 할인이죠. 그러니까 애누리는 물건값을 깎은 거고,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아준 거다. 그럼 결국 물건값 깎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싸게 산 거지. 그래서 애누리나 할인 구분 말고, 자, 옛날에는 이 할인은 이제 별도의 그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한 걸 깎았으면 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했는데,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퉁 쳐라. 퉁 쳐서 애누리나 할인이나 같은 개념으로 봐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할인도 할인 나름이야.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 요거는 당연히 매입 할인은 매입에서 차감하고 매출 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면 되는데, 삐끼 할인이 있어요. 삐끼 할인. 삐끼 할인은 뭐냐? 뭐 거래 할인, 그 다음에 수량 할인, 그 다음에 매매 할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똑같은 할인이라도 얘네들은 우리가 삐끼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냥 거래 할인이라는 것은 매매 할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앞면으로 깎아주는 거. 근데 앞면으로 깎아준 거는 이미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물건을 팝니다. 자, 이거 1,000원에 팔겠다 그랬는데 아는 친구가 야, 내가 사갈게 그래요. 그럼 친구니까 깎아줘야지. 그래서 100원을 깎았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 할인이에요. 또는 매매 할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장부에 기록할 때, 자, 1,000원으로 기록하고 100원을 깎아준 게 아니라, 1,000원을 앞면으로 100원을 깎아서 900원에 팔았으니까 장부에는 900원 이렇게 매출로 기록할 거죠. 그러니까 여기 회계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 다음 수량 할인은 뭐냐? 이건 덤이에요, 덤. 자, 내가 10개를 1,000원에 파는데 아는 친구가 왔어. 야, 깎아줄게 그랬더니 야, 뭘 깎어. 그냥 줘 그래요. 에이, 모르겠다고 2개 덤으로 더 줬습니다. 그 2개 덤으로 준 것도 이미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할인, 수량 할인, 거래 할인 이런 말 나오면 전혀 반영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삐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거래 할인은 구입 시 일정한 수량을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미 거래 가격에 포함이 됐다. 따라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 매입 할인은 외상대금을 조기에 결제할 때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입에서 차감해야 되겠죠. 자, 매입 애누리는 매입한 후 상품이 품질 불량이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금액을 할인받았다면, 자, 이것도 역시 매입에서 차감해야 되겠다. 그 다음 매입 한출은 매입 후 반품을 했습니다. 되돌려번 했죠? 자, 따라서 매입에서 차감하면 될 것이다. 그 다음 매입 운임은 매입과 관련된 상품 등의 운임으로서 얘는 매입액에 가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이 매입 할인 등의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할인도 똑같습니다. 거래 할인 할 필요 없고, 매출 할인. 자, 요건 매출 할인은 어때요? 매출에서 차감해야지. 매출 애누리도 매출에서 차감하고, 그 다음 매출품 환입, 요거는 매출한 게 되돌아왔으니까 역시 매출에서 차감하면 되겠죠. 자, 매출 운임. 자, 매출 운임은 그거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가에 가산하면 안 되고 매출 금액에 가산하지 말고, 매출할 때의 운임은 판매비로 그냥 운반비,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자 비용이 나와 있네요. 자, 이자 비용은 재고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금융 비용은 자본화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재고 자산을 하나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럼 이 재고 자산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 자산은 상품이죠. 뭐야, 이 건물을 갖다가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걔네들의 상거래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상품은 이 토지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설업자가 자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이 나중에 팔겠다 이런 목적으로 건물을 집니다. 그럼 재고자산을 제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재고자산을 제조하는데 제조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더라.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이 건물을 진다.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 요거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플러스 해줘라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중요한 말이 단 제조나 매입,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장기간에 걸려서 이 건물을 지었고 재고자산을 만들었고 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렇게 나갔다. 요거를 증명할 수 있을 때 한해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플러스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친구한테 잠깐 빌려가지고 이 뭐예요 건물 물건을 사왔어. 그럼 그때 이자 비용은 그건 뭐 이자 비용이죠. 그거는 원가에 포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서가 뭐예요?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이렇게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결산 시에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이제 가령 간단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특수매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위탁 판매, 위탁 상품. 자, 요거는 이제 우리는 적성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위탁 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내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보내요. 그래서 좀 팔아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A가 위탁자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수탁자가 돼요. 그럼 A가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B는 부탁을 받아서 그 중에서 60만 원만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40만 원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겠죠. 자, 요 40만 원은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결산을 맞이했다면 요 40만 원은 수탁자의 재고자산이냐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탁자는요 자기 물건 얘한테 사온 게 아니에요. 팔아달라는 부탁만 받은 거지. 따라서 얘는 수수료 수익만 챙기는 거지 이 재고자산은 A 것으로서 단지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 위탁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미 판매된 거 60만 원은 팔렸으니까 A의 매출로 보면 되는데 40만 원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누구의 재고자산이에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되겠죠. 따라서 자기네 창고에 가서 실사를 해도 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예, 수탁자한테 가 있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재고자산 속에다가 끌어와서 플러스 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위탁상품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송중인 상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운송중인 상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미착상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미착상품에서는 자,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조건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제 어떠한 조건이냐? A가 이제 판매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를 구매자다. 자, 그럼 이제 배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을 이용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여기쯤 있거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쯤 있는 거죠. 가고 있는 중간에 있을 때 자, 요게 이제 누구의 재고자산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위탁 상품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목적지 인도 조건이냐 아니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그럼 여기서 선적지 인도 조건 그러면은 물건을 선적할 때 이미 소유권이 구매자한테 넘어갔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 이거는 도착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운송 중에 있다면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를 했어요. 그럴 때는 얘는 누구의 재고자산이야?
자, 목적지 도착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집어넣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면,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 속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것이다. 뭐 알고 보면 원리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목적지 인도 조건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착지 인도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A냐 B냐 요거에 따라서 상황은 반대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한 번만 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밀착상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처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있다. 자, 내가 창고에다가 우리 회사 창고에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창고가 비좁아요. 그래서 옆집 창고에다가 빌려가지고 거기다 맡겨놨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창고 실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옆집의 창고에 있는 것은 빠져 있겠죠. 그래도 걔는 우리 회사 거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다가 포함을 시켜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내가 창고에 반대로 옆집애가 나한테 맡겨놓은 게 있어요. 그럼 내 창고에 있지만 그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걔는 포함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써있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써있죠. 자, 할부 판매입니다. 할부로 물건을 판매하였다. 자, 언제나 할부 판매는요, 장단기 불문하고 상품을 판매했을 때 대금의 회수와 관계없이 매출한 것으로 보잖아. 그래서 할부로 팔았다면 그 물건은 이제 내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포함하지 마라 이 소리죠. 자, 적성품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거 그것만 내 재고자산 속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성품이죠. 자, 시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써보고 좋으면 사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성품은 자, 상대방이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제가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 창고에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 물건이냐? 자, 이때는 시용 판매를 했을 때 상대방이 구매하겠다는 구매 의사를 표시해 왔대요. 그거는 내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자, 상대방이 아직 연락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내 재고자산에 포함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성품은 내가 시용 판매를 위해서 100만 원의 상품을 보냈어요, 얘한테. 그랬더니 얘가 그 중에서 60만 원만 사겠다 이런 연락이 왔다면 나머지 40만 원은 이 사람이 갖고 있지만 내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내 재고자산 속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건 특수매매로서 잘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요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맨날 헷갈리고 틀리고 이렇게 되죠.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넘겨보니까 뭐 뽀뽀뽀가 나왔네요. 자, 뽀뽀뽀 다 아시죠? 자,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기록법으로 한다면, 계속기록법은 뭐예요? 재고자산이 들어올 때도 기록하고, 나갈 때도 기록을 해요. 그럼 언제라도 내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얼마의 이익인지, 이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계속기록법은. 다시. 만약에 6월 1일 날, 자,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이 1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외상 매입금. 자, 6월 4일 날 저 중에서 얼마를 팔았냐? 원가 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 되겠죠? 매출은 8만 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8만 원. 이렇게 되면서 계속기록법은 자, 이때 내가 사온 물건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매입이 얼마 없어졌어요? 5만 원이 없어지면서 얘를 뭘로 만들어준다? 매출원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매입이라고 해도 되고 상품을 사올 때는 그냥 상품 이렇게 해서 상품 이렇게 상품은 5만 원만 남아있다. 재고자산은 5만 원이고 그 다음 5만 원짜리를 8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3만 원 이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기록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이익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실사법이다. 실사법이면 어떻게 돼요? 6월 1일 날 상품을 10만 원에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4일날 물건을 팔으면은, 자, 이때는 매출이 8만원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8만원이다. 요것만 기록하지, 요 밑에 거는 기록하지 않죠. 요 밑에 거를. 실사법에서는 얘를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산출해요? 어떻게 산출해? 기말에 가서 산출해야죠. 그래서 기말에 가서, 자, 우리는 결산 수정 분기를 통해서 상품의 매출이익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3분법인데, 먼저 2월 상품, 그 다음에 매입, 그 다음에 매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손익, 이렇게 그려서 기초가 10만원이고 기말이 15만원이고, 자, 매입액이 100만원이고, 자, 뭐 여기 이제 뭐 에누리 환출이 10만원 있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얼마에 매출했느냐? 매출이 1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누리나 환입이 1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사법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출이익이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인지 요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 총액법, 거기 아빠가 출근할 때 밑에 보시면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 기초 상품을 요 매입 계정으로 보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입으로 10만원 이렇게 보내면 박치기가 됩니다. 자, 박치기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매입 10만원, 그 다음에 2월 상품이 10만원, 뭐 2월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러면 매입 계정 차변에는, 자, 상품이 얼마? 10만원 이렇게 보시죠.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박치기 하면 차변에 상품 15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15만원 끝났죠. 그러면 매입 계정 대변에 상품이 15만원 이렇게 오면, 자, 얘는 이제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결론이 뭐야? 여기 기초 상품이잖아요. 기초에다가 이렇게 더하면은 순매입액이 되죠. 자,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이 되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올게요? 매출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기본적인 공식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 보세요. 기초가 10만원이야. 그 다음에 순매입액이 90만원이네요. 그러면 100만원에서 상품 기말 15만원을 빼면 85만원이잖아. 그럼 여기에 85만원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110, 요거 더하면 110 정확하게 나오죠. 그럼 여기 뭐야?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니까 얘를 어디로 보내느냐? 손익으로 이렇게 보내죠. 그럼 노래,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매입은 손익으로 뽀뽀뽀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손익, 자, 손익이 85만원, 대변에 매입이 85만원. 그러면 손익계정 차변에 매입액이 85만원 이렇게 오는데, 얘는 매입액이 아니라 매출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85만원짜리를 파셨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출계정 손익으로 뽀뽀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순매출액이죠. 150만원에 팔았는데 10만원 애누리 해줬으니까 순매출액은 140. 그러면 이제 요거 꽝 쳐주면은, 자, 어떻게 돼요? 매출 140, 손익 1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손익계정 대변에는 매출이 140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럼 결국 85만원짜리를 우리는 얼마에 파는 거예요? 140만원에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익은 55만원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정을 보면 매입이 나와 있고 매출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뭐 운반비, 급여, 임차료 뭐 이렇게 이제 비용들이 쭉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매출은 순매출액인데 여기 나와 있는 매입은 요게 매출원가구나. 그러면 85만원짜리를 140만원에 팔아서 이익이 나왔고, 그러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수적인 비용이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왔구나 요거를 판단하게 된다 이 소리죠. 요게 바로 총회법이에요. 그래서 총회법은 순서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매입은 손익으로 뽀뽀뽀 매출 계정 손익으로 뽀뽀뽀 매입 계정 차액은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손익 계정 여기 나오기 전입니다. 손익 계정 차액은 매출 총이익 이렇게 해서 끝난다. 이게 바로 총액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순액법이라는 게 또 있단 말이죠. 자, 그 옆에 순액법 해갖고 노래가 나왔죠. 자,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여기까지 똑같아.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틀려지는가 볼게요. 여기서 자, 순액법에서는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매출이 나오는 거죠, 여기. 매출 계정에는 매출이 150, 그 다음에 이제 애누리 환입이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손익 계정,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은 아까는 어디로 갔어? 손익으로 갔는데 이게 순회법에서는 매입은 매출 계정 뽀뽀뽀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요? 차변에 매출이 85만원 대변에 매입이 85만원 이렇게 오겠네요. 그러면 매출 계정 차변에는 매입이 얼마 와요? 85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매출원가를 바로 손익계정에 보냈지만 순회법에서는 요 매출원가를 매출계정으로 보내는 거죠. 그럼 매출계정으로 보내면 뭐하고 비교가 돼요? 아, 85만원짜리를 140만원에 팔았네. 그래서 매출이 순액이 여기서 바로 나오게 돼서 요 순액이 얼마가 돼요? 55만원인가? 95만원이니까 100만원에서 140 그러면 55만원이죠? 55만원을 요거를 손익으로 보내라 이 소리야. 그러면 차변의 매출 55 손익 55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매출에서 55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는 매입이 안 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아, 이 손익 계정을 봤더니 매입도 있고 매출도 있더라. 그러면 총회법이죠. 그래서 85만원짜리를 140에 팔아서 55만원 벌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봤더니 여기에 바로 운반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급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나오고 뭐가 안 보여? 매입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여기서 깠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순매출을 배운 게 아니라 매출이익이 바로 순액으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총액으로 기정한다. 원가와 수익을 총액으로 기록하는 거고 요거는 퉁쳐서 순액으로 보고한다. 그래서 순액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회계 기준에는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아요? 총액주의잖아. 우리 회계는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요 총액법으로 하는 게 맞는데 얘도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순액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뭘 주면서 이렇게 손익계정 이렇게 딱 주고 요걸 가지고 순액법, 총액법 이런 말 안 써요. 이렇게 놔두고 매출이익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뭐 매출이익 어떻게 찾아?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그냥 얘가 매출이익이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출 앞에 매입이 있다. 그러면 얘는 순매출액이고 얘는 매출원가고 자 매출 하나만 나와 있다. 그러면 얘는 매출이익이고 요것만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순액법 공식은 기초는 매입으로 뽀뽀뽀 기말도 매입으로 뽀뽀뽀 매입은 매출계정 뽀뽀뽀 매출계정 손익으로 뽀뽀뽀 이렇게 되죠. 매입계정 차액은 매출원가고 그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정 차익이 아니겠지. 금액은 매출총 이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순액법하고 총액법의 차이 그것만 잘 구분해 두시면은 재고자산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